6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이상 오르며 4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금리 인상에 따른 지원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채 상환 경감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42일째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노조의 불법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우조선 직원과 시민들은 인간띠를 잇고 생산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군 정보망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운정 국정원장에 이어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도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A.5보다 전파력이 3배 강한 켄타우로스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확진자는 해외에 나간 적도 없었습니다. 고등학생 등 3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와 SUV가 충돌해 승용차 탑승자가 모두 숨졌습니다. 사고는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컸습니다. 장마와 폭염이 반복되면서 수확을 앞둔 감자가 땅속에서 썩어버리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 밤새 미국에서 발표된 물가지수는 더 충격적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9% 넘게 올라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1년 전이라면 2차 오일 쇼크의 후유증이 극심했을 때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만큼 심각하다는 뜻이어서 미 통화당국의 발걸음도 그만큼 더 무거워졌습니다. 때문에 한꺼번에 금리를 1%포인트 올리는 극단적 처방이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대세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오늘 뉴스9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홍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열대 앞에 가도 가격을 보면 집을 수가 없습니다. I notice like I go and try to get milk and like even a half gallon of milk it's hard to find for under $8.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9.1% 올랐습니다. 5월에도 41년 만에 최대치였는데 이걸 또 넘어선 겁니다. 전문가 예상치도 뛰어넘었습니다. I feel the inflation pain every day. Every day everything is going up and up.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떨어진 휘발유와 밀 가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최악까지 생각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말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릴 걸로 예상합니다. 0.75%포인트 인상할 거란 전망이 대세였는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So the more persistent inflation is, the more aggressive the Federal Reserve has to be. 연준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 인상하면 미국 기준금리는 최대 2.75%가 됩니다. 연준은 일정 부분 경기 침체를 감내하더라도 더 급한 건 물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장도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며 초긴축 정책이 불가피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1.75%입니다. 만약 여기서 한꺼번에 1%를 더 올리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단숨에 2.75%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어제 0.5%포인트를 올려서 2.25%입니다. 즉 한미 간에 금리 역전 현상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돌고 있는 돈들이 썰물처럼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달러가 필요하니까 환율이 급등하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도 금리를 급격하게 더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 빚 지고 있는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극심해집니다.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 비상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나왔는지 김예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시민들에게 애로사항을 들은 윤석열 대통령. 금융차가 얼마나 있습니까? 윤 대통령은 곧바로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상환 유예해주는 것을 넘어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30조 원을 투입해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출금을 매입한 뒤 최대 20년에 걸쳐 갚도록 지원합니다. 연체가 90일 이상인 부실차주에게는 원금의 최대 90%를 깎아주고 연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신용도가 낮은 청년층의 대출이자를 최대 50% 감면해주는 제도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금리를 4%의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 대출도 확대합니다. 일반 시중은행의 그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을 생각하면 상당히 그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중은행들이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금융소비자들은 힘들어지지만 은행들은 이자 장사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오면 결국 은행들 배만 불린다는 비판도 항상 나오곤 하죠. 당장 보통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이너스 통장 평균 대출금리가 6%에 육박했습니다. 1억 쓰면 1년 이자가 600만 원, 한 달에 50만 원쯤 된다는 뜻이죠. 이정현 기자가 더 자세히 따져봤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 30대 직장인 이모 씨. 변동금리로 통장을 만들었는데 작년 초 3.6%였던 금리가 8.4%까지 뛰었습니다. 제 신용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제 신용으로 받은 대출 금액의 금리가 2배나 오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4대 대형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평균 금리는 최고 5.97%, 신용도가 가장 높은 1등급을 기준으로 하는데도 6%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의 고정금리 상품은 이미 금리가 6%를 훌쩍 넘었습니다. 한은의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금융채 금리 등이 덩달아 오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이자 장사를 비판하자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내렸지만 신용대출 금리는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저 6.2% 나오더라고요. 연체도 안 하는데 미치겠습니다. 마통으로 생활비라도 충당하려던 직장인들도 이제는 대출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학비라든지 이런 걸 좀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이제 알아보니 거의 한 2배 정도로 좀 올라가지고서 좀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한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까지 예고한 상황.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통장 평균금리가 10%에 육박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예,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 경제가 정말 걱정입니다. 역설적으로는 우리만 잘해서 금방 해결될 일도 아닌 것 같아서 더 걱정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오늘은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께 직접 여쭤봐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은 물가가 상당히 안정돼 있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10%가 올랐다는 건 대단한 일이라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9.1% 정확히는 올랐는데요. 시장의 예측은 대개 한 8.8% 정도 생각했었는데 이보다 훨씬 뛰어넘은 거고요. 1980년대 초반에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이래로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예,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인데, 자, 그리고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가 1.75%인데 이걸 한꺼번에 1%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네, 그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최근 들어서는 물가 상승률 자체가 워낙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폭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대거 낮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0.25%포인트라는 이제 일반적인 금리 인하폭을 6단계에 해당되는 것을 한 달 사이에 행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 정도 폭도 가능은 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물가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미국도. 그렇죠. 물가 자체가 안정이 안 되면 다른 경제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정책에 가장 최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미국이 만약 그렇게 하면 우리도 어제 한국은행이 0.5%포인트 올려서 이제 2.25%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2.75% 대 2.25%면 한미 간의 금리 역전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통화당국도 지금 생각하고 있을 텐데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능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고요. 예.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미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에 비해서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번져 있고 그 부분이 최근에 우리 통화 가치의 큰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예.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거의 위기 시기에 나타났던 것과 비슷한 1달러에 1,300원대를 돌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와 매우 관련이 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 환율 문제도 지금 심각하죠. 자, 그리고 물가 문제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달에 6% 오른 거 굉장히 충격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얘기했는데 미국이 오늘 9% 넘게 오른 거 보면 우리가 선방하고 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하나 다른 거는 미국이 그동안의 경기가 상당히 화랑이었고 또 코로나19 상황 이전의 미국 경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반드시 우리가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좋았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까? 자, 우리 물가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지난 6월에 6%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 관리 목표가 2%인 걸 감안하면 거의 3배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후에 물가 사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지금 9%대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물가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고 최근 물가 상승을 주로 주도했던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일부 완화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상당히 지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예, 인플레이션은 뭐 아직도 상당히 지속될 걸로 이제 교수님은 보시는 거고 경기 침체를 두고는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경기도 동시에 침체되는 상황 이게 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현재 우리가 왜 물가 상승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유동성이 코로나19 과정에서 많이 풀려나간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있었던 이제 에너지와 곡물 가격 상승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유동성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요. 코로나19 상황 진정에 따른 유동성 회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자체가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드렸던 에너지와 곡물 가격의 상승은 생산 비용, 즉 공급 부분에서의 부정적인 충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통상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유발하고 그러면 결국 이제 물가 상승하고 경기 부진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정부는 아직은 적다 이렇게 보는데 교수님은 조금 다른 견해를. 네,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물가 상승세 자체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경기도 작년에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뭐 한 2.5%대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난 대표적인 원인이 공급 충격에 의한 비용 증가인데 이 부분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 침체 가능성도 좀 더 진행 중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 내년이 더 걱정이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계 부채 문제도 있고 있는데 물가 문제도 있고 우리 경제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어느 지점이라고? 아무래도 전반적인 경제 성장의 동력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비용 충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온 비용 충격 이외에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으로 이미 뭐 노동 비용을 비롯해서 각종 비용 충격이 도래해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정부 재정이나 이런 부분도 나빠져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 또 최근 들어서는 전체적인 경제의 생산성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보시면은 이제 금융시장, 특히 이제 채권시장 같은 경우에 공기업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채권이 상당히 공급이 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특히 이제 신용적으로 취약한 경제 주체가 발행한 채권들의 가격이 떨어지는, 즉 금리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계속해서 우려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런데 뭐 계속 금리를 올릴 수가 없고요. 긴축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마무리가 될 텐데, 그리고 전쟁도 끝나고 코로나도 좀 끝나고 하면 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마무리 좀 해주시면 어떻게 네, 코로나 대비가 상황이 될까요? 개선되는 건 당연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끝나면은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은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이슈랑 관련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환경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 가격들을 상당히 끌어올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변화할 수 없는 또 추세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은 높다.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가게 생활이든 정부 재정이든 좀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긴 하겠군요.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께 오늘 우리 경제 문제 좀 집중적으로 진단해 드렸습니다. 자,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뉴스입니다. 40일 넘게 조선소를 전무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에 대해서 고용 산업부 장관이 합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선박 점거 농성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이로 인한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개별 노사 문제에 메시지를 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 경찰 투입과 같은 강경 대응의 사전 조치로도 보입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점거 농성에 대한 정부의 메시지는 단호했습니다. 조선소 점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비조합원들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는 노동운동은 주장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교섭 주선도 하청노조가 외면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의 행위가 법 위반이라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경찰 투입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파업으로 인해 불어나는 피해도 강조했습니다. 이미 10조 원의 공적 자금이 들어간 상황에 추가 자금 투입을 우려한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매일 259억 원의 매출 손실과 57억 원의 고정배수 손실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약 5,700억 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조에 대한 강력한 정부 메시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그거를 너무 원칙도 없이 해왔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원칙과 법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정도로 가는 것 아니냐. 지난달 화물연대 파업 당시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정부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주목됩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이번 농성 관련 피해는 정부 집계로 이미 5,7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피해는 회사가 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주주, 근로자, 하청업체 그리고 주변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기도 합니다. 오늘 거제 대우조선해양 앞에서는 5천여 명이 모여서 파업 중단을 호소하는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그 현장에 이성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앞입니다. 4.5km 구간에서 5천여 명이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 중단을 호소하는 직원과 가족, 시민들입니다. 지역민들에게 고통도 많이 주고 있고 빠른 협의로 인해 가지고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뜻입니다. 금속노조 하청지회가 선박 건조 시설을 점거해 일부 조업이 42일째 중단된 상황. 하청노조가 도크를 점거한 이후 도크 앞뒤 공정이 모두 중단돼 선박 블록 180여 개가 오도 가도 못한 채 야적장에 쌓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공장 전체 가동 중단이 우려됩니다. 하청노조와 같은 금속노조 소속인 대우조선해양노조도 파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하청노조만 지지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민변 등은 오는 23일 하청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희망버스를 거제에 보낼 예정입니다. 대우조선해양노조는 이에 반발해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청지혜에 저렇게 도와주면서 원청지혜에 금속지혜는 죽으란 소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 11일부터 금속노조 탈퇴 서명을 받은 대우조선해양노조는 지금까지 조합원 42%가 탈퇴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지회는 다음 주 총회를 거쳐 금속노조 탈퇴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국방부와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에 첩보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당시 담당자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언제 누구 지시로 어떤 자료를 삭제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를 관리하는 국방정보본부 소속 직원 3명입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서해 공무원 피격을 전후해 국방부가 누구의 지시로 어떤 첩보를 언제 삭제했는지를 캐물었습니다. 밈스는 합참이 총괄 운영하고 국정원, 작정사령부, 한미연합사 등이 공유하는 정보유통망. 검찰은 이대준 씨 피살과 시신 소각까지 7시간 동안 관련 부대 첩보가 밈스에 올라왔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참은 지난주 첩보 원본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검찰은 이대준 씨의 월북 판단과 연결지으려고 표류 관련 첩보를 일부러 삭제했고 그 배후에 당시 서욱 국방장관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합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당시 비서실장에게 이대진 씨의 표류 내용이 담긴 첩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는지 파악하려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입니다. 당시 국정원장 비서실장 소환 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사건을 왜곡하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인 만큼 그 파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갈 것으로 보이죠.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미국으로 출국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도 그제 갑자기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곧 돌아온다고는 합니다만 핵심 관련자들의 잇따른 출국이 예사롭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탈북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부인했던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에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고 합의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앞서 북한 어민들에 대한 합동신문을 일찍 마치고 현장 조사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된 서훈 전 국정원장 역시 지난달 중순 관광비자를 받아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 진상을 밝힐 핵심 열쇠를 쥔 인물들이 잇따라 해외로 떠난 겁니다. 도피성 외유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귀국하여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강제 북송 당시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의용 전 안보실장 역시 북한 인권단체에 의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대통령께까지 보고된 건 아니고요. 안보실장 책임하에 결정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정 전 실장이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윤건영 의원은 멀쩡히 한국에 계신 분이라며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은 정의용 전 실장과 김현철 전 장관에게 검찰 수사 협조 의사 등을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이렇게 관련자들이 하나하나 해외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검찰 수사도 마무리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최종 책임자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에 있는 핵심 인물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조사가 필요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국제인권단체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보도에 이광희 기자입니다. 1996년 남태평양 해상에서 중국인 선원 6명이 선장을 포함해 한국인 7명 등 모두 11명을 살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이 패스카마우 사건을 맡아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던 것을 상기하며 북한 어민은 왜 강제 북송했냐고 비판했습니다. 인권도 법도 자의적으로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인권 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입니까?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검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강제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도 재확인했습니다. 법무부와 통일부는 국회에 질의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출입국 관리법상 강제 퇴거 대상이 아니며 북한 이탈 주민법에도 추방 관련 내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만회를 위해 부품 공세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은 국정을 압수수색합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건 바로 대통령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도 국제법상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또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며 한국 정부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BA.5 변이보다 전파력이 3배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BA.2.75, 이른바 켄타우로스 변이가 국내에서 첫 확인됐습니다. 이 확진자는 해외에 나간 적도 없어서 이미 지역사회에 전파될 우려도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켄타우로스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등장하는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동물인 생명체죠. 그래서 이번 변이는 별칭만큼이나 기존 바이러스와는 위력이 다를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첫 BA.2.75 변이 확진자는 인천의 60대 남성입니다. 지난 8일 증상이 나타나 11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유전체 검사에서 BA.2.75 변이가 검출됐습니다. 현재 재택 치료 중인데 특별한 증상은 보이질 않는다고 방역당국은 말합니다. 이 변이의 별칭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 반인반수인 켄타우로스. 기존 변이와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과 비교해 스파이크 단백질에서만 9개의 추가 변이가 발생했고 BA.2 계열인데도 형태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전파력은 BA.5의 3배로 알려지고 면역 회피성 또한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변이가 처음 발견된 인도에선 약 한 달 사이 우세종이 됐고 현재 미국과 호주 등 10여 개국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변이용 새 백신을 도입한다 해도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항원이 또 많이 틀린다면은 BA.5를 향해서 만들고 있는 백신에 문제는 생길 수 있겠죠. 소용없는 백신을 만들 수는 있겠죠. 국내 첫 확진자가 해외여행 이력이 없어 이미 지역사회에 전파됐을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오늘 새벽 장맛비가 내리던 광주에서 고등학생 등 3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SUV와 충돌했습니다. 승용차 탑승자가 모두 숨졌는데 사고 충격이 워낙 커서 누가 운전을 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4차선 도로 갓길에 서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꿉니다. 빗길을 달리던 SUV가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광주 시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SUV가 충돌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남녀와 고교생 등 3명이 숨졌습니다. SUV 탑승자 2명은 가볍게 다쳤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은 밖으로 튕겨나갔고 1명은 조수석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난 승용차는 숨진 고교생의 운전면허로 빌린 렌트카였습니다. 숨진 고교생은 지난 3월 운전면허를 땄지만 3명 가운데 누가 운전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에서 만난 선배지간인 것 같아요. 연애는 오래 땄더라고요. 오래. 경찰은 숨진 3명의 혈액을 분석해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였고 유턴 금지 구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차선 불법 변경을 시도했는지와 SUV의 과속 여부를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차량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얼마 전 춘천의 한 교차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술병 수천 개가 쏟아져서 시민이 함께 수습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2차 사고를 막은 건 물론이고 또 그저 남의 일로 넘기지 않은 마음이 감사할 따름이죠. 인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시민들 대처는 같았습니다.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좌회전 트럭 적재함에서 맥주병 2천여 개가 쏟아집니다. 깨진 맥주병과 거품이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달려온 시민들이 박스를 정리하고 빗자루로 쓸고 어느새 10여 명으로 들어 30분 만에 도로를 청소했습니다. 일단 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빗자루를 이제 들고 나서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분, 두 분 모이셔서 이제 같이. 지난달 29일 강원 춘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해당 맥주업체는 도와준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이런 도움을 줬다는 거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인천에서도 트럭에 실린 소주 상자가 도로에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도 시민 10여 명이 수습을 도우면서 도로는 30분 만에 말끔히 정리됐습니다. 빗자루와 손으로 깨진 술병을 치우고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 정리를 하며 도왔습니다. 2차, 3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었고 누구나 한 마음으로 그냥. 불의의 사고 현장에 발벗고 나선 착한 시민 덕분에 2차 사고와 교통 체증은 없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한 납세자들이 이 하나의 부동산에 재산세, 양도세에 종부세까지 매기는 건 이중과세라면서 종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종부세 관련 소송이 많아서 향후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납세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각각 아파트를 갖고 있는 A씨와 B씨. 2020년 1주택자 A씨는 18억 원이 넘는 아파트 공시가격 때문에 260여만 원을, B씨는 아파트 4분의 1 지분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면서 1,000여만 원을 각각 종부세로 냈습니다. 이들은 종부세 산정 기준이 대통령령의 백지위임대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재산세, 양도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종부세까지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라며 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해 가격 안정을 꾀하는 공익이 더 커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택이나 토지는 투자 대상이 아닌 주거 안정 관련 재산이라며 주식 등 다른 재산과는 본질이 다르다고 이중과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낸 종부세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종부세 관련 여러 소송 중 첫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수천 명인 다른 종부세 취소 소송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피해액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40년을 확정했습니다. 2심형량과 같은 것으로 징역 40년형은 이 강력범죄가 아닌 사기 등 재산범죄에 내려진 역대 최장 형량입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옵티머스 사건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등은 2018년부터 2년 동안 공공기관 우량 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천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돈 대부분은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썼고 결국 피해자 3,200여 명에게 5,542억 원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김 대표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충격을 줘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0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 원의 중형을 선고했고 오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공범인 이대주주 이모 씨는 징역 20년, 당시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이모 씨의 남편인 윤모 이사도 징역 15년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주요 인물이 중형을 받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전 정부 고위인사에 대한 로비 의혹 수사는 흐지부지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사 초기 전직 경제부총리 등을 고문으로 두고 정관계에 로비했다는 내부 문건까지 나왔는데도 제대로 입건된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출범한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옵티머스를 포함해 전 정부 시절 금융사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지난달부터 장맛비와 폭염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수확을 앞둔 감자밭에서는 썩은 감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땅속으로 스며든 장맛비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 폭염으로 지열이 발생하면서 땅속이 마치 한증막처럼 변했기 때문인데요. 이승훈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감자밭입니다. 밭 곳곳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땅을 파보니 감자 알맹이가
형체도 없이 뭉개질 정도로 썩었습니다. 폭염과 장마가 반복되는 날씨 속에 수확을 앞둔 감자밭에서는 이렇게 썩은 감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감자 농사를 망쳤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날 뜨거우니까 다 썩은 다음에 걔 뭐라고. 아유. 수확량이 반토막 나면서 감자 저장고도 텅 비었습니다. 한 30-40%는 감량이 되는 것 같아요. 감량이 다 썼고 그 많게는 뭐 한 8-90% 정도 썼고. 양구 고랭지 감자밭도 피해 규모가 축구장 170배 면적에 이릅니다. 장마와 폭염이 반복되면서 땅속이 한증마처럼 변한 겁니다. 폭염하고 강우 영향으로다가 지금 일부 부패사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 경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었던 호남에서는 녹두와 고구마 등 밭작물의 생육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제철에 비가 안 와 보니까 완전 장마가 마른 장마 된 것 같네요. 저 우리 전라도 이쪽은 특히 봄 가뭄에 이어 장마와 폭염이 반복되면서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폭염과 장마가 반복되는 날씨에 채소 가격, 특히 상추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물가가 올라서 음식점 사장님들 속이 아닌데 다른 채소로 바꾸거나 반찬 개수를 줄여보기도 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이우경 기자입니다. 14년째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기백 사장님은 최근 새벽 시장에 직접 나가 상추를 사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식자재 마트에서 채소를 공급받아 왔지만 상추값 등이 크게 오른 탓에 한 푼이라도 싼 곳을 찾는 겁니다. 새벽 시장을 봐서 그렇게 원가 절감을 해도 사실 벅찬데 그래도 뭐 제가 뭐 2중 3중으로 몸이 고돼도 그렇게 해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여름철 홍수와 무더위 등 기상 악화에 작황이 부진해지면서 4kg짜리 적상추 한 상자의 평균 도매 가격은 57,660원.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청상추도 7만 원대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3만 원대였다가 가장 최근에는 97,000원, 1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어가지고 상추가 아니라 금추죠, 금추.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도 크게 오른 상추값 고민을 토로하며 상추 대신 다른 채소로 대체해야겠다던가 차라리 직접 키우는 게 낫겠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상추와 깻잎 등에 대한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끝모르고 오르는 채소값에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코로나로 취소됐던 부산국제모터쇼가 4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그 사이 모터쇼의 중심은 전기차로 바뀌었고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도 한층 발전한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축구 스타 박지성이 깜짝 등장해 소개하는 전기차. 한 번 충전에 최대 524km를 달리는 성능을 내세웠습니다. 현대차가 테슬라에 맞설 전략 모델로 공개한 전기차입니다. 세계 수준의 공력 개소를 달성하여서 아무래도 그 차가 갈 수 있는 거리를 최대한 확대한 것에 중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터쇼는 전기차 각축장이 됐습니다. BMW는 대형 세단 전기차를 국내에 처음 공개하며 향후 다양한 전기차 모델을 예고했고 순수 전기차 모델인 i7을 시작으로 BMW 그룹 브랜드의 다양한 신모델을 선보입니다. 기아도 2027년까지 14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전기차 시대에 발맞춰 경제성을 강조한 소형 전기차와 배터리 교체형 전기 스쿠터도 전면에 배치됐습니다. 엔진에서 전기로 모터쇼가 변화하면서 전기차 전용 타이어까지 등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모터쇼에선 전기차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로 주목받는 UAM, 도심 항공교통도 선보였습니다. SK텔레콤이 공개한 에어택시는 내년부터 실증 운행에 들어갑니다. 공항과 도심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것들이 유즈케이스, 상용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기차부터 에어택시까지 이동수단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미래교통수단에 대한 기대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벌써 2달 가까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국회가 후반기 원구성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번 주 일요일 재헌절 전까지는 원구성을 마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일단 오늘 여야가 같은 숫자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인 KBS, MBC 문제가 걸린 과방위 즉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인지 최지원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검수완박법안 후속 조치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는 사개특위를 놓고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야당 과반을,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를 막는 차원에서 여야 동수를 주장하며 맞서왔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한 발씩 물러서 6명씩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법안도 합의 처리하기로 잠정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방송정책을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방송과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과방위는 물론 행정안전위원회까지 모두 갖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과방위를 막겠다는 의도는 명확하나합니다.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민주당이 언론노조를 통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직후 공영방송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직능단체와 종사자 대표를 포함하는 법안을 171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는데 KBS, MBC 소수노조는 민노총 언론노조가 방송을 영구 장악할 것이라고 반발했었습니다. 인터뷰하는 KBS를 비롯해서 MBC 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의해서 언론노조가 다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닙니까? 여야는 재헌절인 17일까지는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협상 중인 내용을 언론에 노출했다며 사과 없이는 추가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인의 생명을 뺏는 사형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7년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뒤에 지금까지 실제로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어서 미집행 사형수 59명이 아직 복역 중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제적으로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돼 있기도 하죠. 하지만 사형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오늘 12년 만에 다시 사형 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관계자가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사형제도 폐지하라! 사형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2010년 사형제 합헌 결정 이후 12년 만입니다. 2018년 부모를 살해하고 기소된 A씨가 법정에서 사형이 구형되자 사형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3년 만에 변론이 열린 겁니다. A씨 측은 헌법 10조에 명시된 인간 존엄성은 절대 가치라며 국가가 개인의 생명권과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면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생명에 관해서는 그는 침해를 안 되는 절대적 권리이고 그것이 이제 헌법 10조와 37조 2항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면 법무부 측은 범죄 예방 등의 공익 목적이 있고 헌법은 절대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렇다 손치고 그 유족들은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사형제도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건 이번이 세 번째. 앞서 헌재는 1996년에는 재판관 7대2, 2010년에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러시아의 극악무도가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거주지를 또 폭격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북한은 전쟁 직전에 러시아가 승인한 돈바스의 두 공화국을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인정한 건 시리아에 이어서 북한이 세 번째인데요. 우크라이나는 북한과의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반쪽만 남은 집이 활활 탑니다. 불을 끄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새벽 시간, 러시아가 퍼부은 로켓 28발은 5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평범한 가족들이 다쳤고 Очень старый дом. Думали, будет безопасно. Оказывается, со окна по стеклу.
병원과 민가를 박살냈습니다. Культури вчора, там який просто будинок культури Баштанської адміністрації, всі цивільні об'єкти. 지난 10일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의 아파트를 폭격해 생긴 사망자는 43명으로 늘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은 동부와 남부에 집중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독립국가로 승인했습니다.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2014년 선포한 공화국인데 러시아 말고 이들의 독립을 인정한 국가는 시리아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선희 외무상이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о том, что 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о признании. 우크라이나는 31년간 맺어온 북한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프로야구 전반기 막판 마무리 투수들의 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LG 고우석은 단 한 개의 블론 세이브도 없이 세이브 1위를 질주하면서 이 리그 최고의 마무리 투수로 성장했습니다. 이다솜 기자가 만났습니다. 천하의 오승환도 연타석 홈런에 무너지고 9회 말 투아웃, 아웃카운트 1개를 남기고 벤치의 신뢰를 잃은 정혜영은 강판됩니다. 그야말로 마무리 투수 순환 시대. 하지만 올 시즌 LG에게만큼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마무리 고우석이 여유롭게 세이브 1위를 질주 중인데 블론 세이브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쭉 이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블론 세이브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경기를 내주지는 않는 그런 피칭을 할 것이라고 항상 머릿속 염두에 주무기는 평균 시속 153km에 육박하는 빠른 직구입니다. 제 직구가 아무래도 KBO 평균 속도보다는 크게 웃돌고 있다. 100마일을 던지는 게 저의 개인적인 목표였고, 여기에 올 시즌 완성도를 높인 커브는 고우석을 철벽 투수로 성장시켰습니다. 21살부터 팀의 마무리를 맡으며 지난달엔 LG 선수 역대 3번째 통산 100세이브의 기쁨을 누렸던 고우석. 마무리 보직에 대한 애착도 더 커졌습니다. 승리의 마지막 순간에 서 있는 사람이 가장 돋보이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서서 막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짜릿함? 탄탄한 뒷문의 LG는 6월 이후 승률 7할 4푼 1리의 역주를 펼치며 선두 도약을 노립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환경부와 조선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30회 조선일보 환경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환경대상은 임권일 화순 천태 초등학교 교사와 여몽철 새마을운동 중앙회 회장, 김학동 경북 예천군청 군수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지난 1993년 시작된 조선일보 환경대상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국내 최초의 환경운동 사회 공로상입니다. 광주의 혼 무등산은 정상이 밋밋한 능선을 그립니다. 높이 1200m에 이르지만 깔딱고개 하나 없이 순합니다. 두루뭉술한 마루금이 푸근한 어머니 품 같고 무던한 등성이가 듬직한 아버지 등 같습니다. 가난이야 한낱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산이라는 절창처럼 말입니다. 청산이 무릎 아래 질환을 키우듯 정상 아래 장불재엔 잘생긴 돌기둥들이 오연하게 선 서석대, 입석대가 있습니다. 겨울 상고대가 서리며 수정처럼 빛나서 수정병풍이라고 부르죠. 사람들은 거기에 걸터 앉아서 위안을 얻습니다. 시인처럼 살아온 길을 돌아보고 살아갈 앞날을 생각합니다. 구름을 보면 아직도 내 앞에 걸어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 강물을 보면 아직도 내 앞에 출렁거릴 것이 많이 남았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닷새 동안 자명하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무등산 서석대에 올랐다고 첫 소식을 알렸습니다. 7월에는 광주에 했던 약속들을 풀어내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시민들께 죄송하다. 조금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날 광주 청년들을 만났고 목포로 가서 제주도로 갔다고 합니다. 그의 성과로 평가받는 지역구도 타파 이른바 서진 정책부터 내세운 것으로 미루어 젊은 지지층을 결집해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징계 직후에 징계 처분 보류, 가처분 재심까지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벼르던 것에 비하면 뜻밖의 낮고 조용한 행보입니다. 대선 100일 전 당문을 팽개치고 지방을 돌며 날선 소리로 비아냥대던 것과도 많이 대비됩니다. 무엇보다 제 눈을 끌어당긴 건 설날 상고대 설인 서석대에서 자신감 넘치던 바로 이 사진과는 사뭇 다른 행색입니다. 티셔츠 반바지 차림에 땀과 안개에 젖은 머리가 흥크러졌고 다리와 신발은 온통 흙투성입니다. 사람들 마음을 긁어대고 조롱하던 오기, 사납고 모진 기운이 적어도 이 사진에서만큼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와신 상담 절치부심하며 요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앞날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겁니다. 경찰 수사도 아직 진행 중이죠.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 행로가 결판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젊습니다. 이번 징계가 오히려 그래서 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남을 공격하는 것으로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왔다면 이제는 그 반대로 껴안는 품과 그릇을 키울 때가 됐습니다. 이번 징계 기간을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의 앞에 보다 큰 길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7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무등에 오른 까닭은이었습니다. 비가 그치자마자 폭염특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충청 이남 곳곳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대구는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내일 남부 지역은 대구가 34도, 광주는 32도까지 지속했고요. 중부 지역은 서울이 30도, 청주와 대전 32도를 보이겠습니다. 습도가 높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더 덥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장마전선은 현재 남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영향으로 제주도는 당분간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언제 어디서든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우산을 챙기시는 편이 안전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14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